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네. 중국은 관심 받기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중국 투자는 안 하세요? 중국 투자는 사실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일반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제한시켜버리면 아, 그러니까요. 아무도 못 하이브리드 경제라고 막 이러던데. 그쵸. 좋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경제라고 표현 쓰는데 이번에 저는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텐센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맞아요. 기업들을 오히려 중국에서 미국 상장을 폐지시켜버리고 홍콩으로 많이 넘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건 뭐냐면은 물론 중국은 이런 건 있어요. 우리말 이번에 GDP 뭐 5% 하겠다면 정말 이 5%를 맞춰요, 걔네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맞추거든요. 근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무리 성장을 잘하고 해외 진출하고 기업의 CEO 마인드가 좀 열려있다 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제한시켜버리면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때 봤을 때 이건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제가 중국 그 정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불확실한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원래 이제 투자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건데 정치적인 부분은 정말 불확실하고 불확실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못하겠고 제가 거기에 공부를 해서 노력을 쏟을 바에 차라리 미국이나 국내에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또 싼 주식도 많고. 그럼요. 제가 조정받아서 싼 주식도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딱 눈에 보이는 시장 경제 쪽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신흥국에 뭐 베트남, 인도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도 저는 어쨌든 신흥국 경제가 가면 이제 붐이 불 때가 됐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베트남, 인도 쪽도 투자는 안 합니다. 네. 정하게 되면 이제 펀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펀드 쪽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뭐 지금 당장은 생각 없어요. 그럼 미국하고 한국을 거의 50대 50으로 네, 보시는 지금 거세요? 거의 한국과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이 진짜 그것도 어느 쪽으로 몰빵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네. 진짜 작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요. 한국에서 아닌 것 같아 미국 갔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네. 되니까 이걸 좀 배분했으면 네.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지나고서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엔 참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작년부터 미국의 조정이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금리 인상기 과거를 좀 보면은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는 처음 그 시점은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7년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알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초반기에는 항상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초창기에는 오히려 오르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자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럼요. 근데 이렇게 꺾인 거군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방송하려고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하니 많이 하고 테이퍼링을 뭐 얼마를 하니 많이 하는 그 초반 부분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흔들다가 정말 티가 안 나게 조금씩 올라가요. 그렇구나. 금리 인상 하는 동안 계속 지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딱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몇 개월 이내 침체가 오더라고요. 저는 침체가 올 거라고는 봐요. 지금 너무 전 세계가 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도. 그때 침체는 언제든지 올 거라 보는데 지금부터 사실 침체를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할 때 정확하게 사이트가 확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침체를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좀 투자를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면서 좀 오히려 돈을 좀 버시는 걸 생각하는 시점이다. 침체는 나중에. 적어도 뭐 한 내년 정도까지는. 네, 적어도 전 내년까지는 좀.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지금 기업들 돈도 많이 풀고 있고 연준이 50bp씩 두 번 침체가 예상되는데 과연 연준이 그렇게 할까? 저는 절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준에 대해서도 그게 좀 갈리는 게 좀 파월이 말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연준이 좀 실책을 많이 범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실수라고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은 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파월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시기가 코로나 대응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준이 의료 관련 기관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관련된 그 자료들을 CDC로부터 받겠죠.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정보기관, 그 의료정보기관 그런 데로부터 받아오는데 그 의료기관조차 코로나가 이렇게 심할 거라 몰랐죠. 코로나가 처음에 터지면서 이름도 못 매기던 시절에 오미크론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CDC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베이스로 이제 연준도 하다 보니까 연준도 자꾸 사이트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연준도 보면은 이제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게 질병은 항상 이제 뭔가 불규칙 바운드를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지금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계속 말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파월 의장이 뭐 말을 바꾼다, 연준이 뭐 말을 바꾼다, 네. 대응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 10년 전쯤으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벤 버냉키나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벤 버냉키 헬리콥터 원이 뿌려가지고 어쨌든 살려놨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고 연준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항상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놓고 보면은 연준이 거의 말한 대로 됐다라고 보고 있기 잘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연준은 시장이 망가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경기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죠. 그렇다고 미국에 지금 보면은 실제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서 그렇지만 미국의 가계 내 경제 상황이 지금 정말 좋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은 적이 그래요? 없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좋대요. 근데 그게 왜 발생했냐면 미국 주식시장 좋았잖아요. 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서 만약 자산 시장에 대해서 거품을 파월 의장이 날려버리게 되면 금리를 갖다 정말 빅스텝 75bp씩 때려버리면은 단기간 내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계좌가 더 망가지겠죠. 소비도 안 하겠네요. 안 하죠. 그러다 보면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은 뭐 다른 사람들 그러죠. 아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면 금리를 정말 세게 때려야 되는데 왜 못하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또 10월 달에 중간선거인데 어떻게 해요. 또 피크아웃도 했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그렇게 이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연준이 못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적절하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냥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연준의 회의록에서 나온 게 자기들이 생각한 거야 80% 정도는 달성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발표되는 5월 CPI 같은 경우는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국내 환율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주식시장이나 경제를 분석할 때 뭐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일 정확한 건 환율이에요. 그게 환율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미국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가 완전히 피크를 찍고 우리나라 지수 완전 바닥 찍고 미국 전 세계 증시가 박살나던 그때 수준이거든요. 지금 달러. 1,300원. 네. 근데 과연 지금이 그때랑 똑같을까? 그때보다 난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미국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보면 뭐 1,400원, 1,500원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1,300원을 뭐 잠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말 1,400원, 1,500원? 저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르면 당연히 지금 그래서 국내 주식을 저는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뭐 워낙 환율적인 부분이 우리나라가 불리하니까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약세니까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그냥 꺾일 거라 봐요. 꺾일 거라 보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생각이 들면 외국인 들어올 확률이 들어오죠. 환차익도 있으니까 외국인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어차피 1,300원은 예전에 2020년도 3월달 수준인데 너무 오바다 이거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미국 자체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달러 인덱스 너무 과하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1,400원, 1,500원? 저는 가능성 없다 보고 있고 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어디부터 매수하겠냐. 시가총액 1, 2, 3, 4, 5. 일단 총 상위부터 매수하거든요. 그럼 어디 매수하겠냐? 삼성, 전자.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하드캐리 해주면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이게 너무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 너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뭐 인덱스 잘 모르겠다. 뭐 종목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레버리지 이런 쪽에 지금 인버스보다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가 워낙 복잡되고 또 진짜 어떤 이슈가 또 튀어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충분히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미래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뭐 요즘에 또 장도 좀 흔들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좀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너무 지금 비관론이 많은 시장인데 좀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이제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고 네. 제가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 하시는 분들께 좀 정확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M&A를 보통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한테 돈을 줘야죠. 인수대금을 줘야 되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줘요. 예, 우리 회사 주식을 주거나 네. 아니면은 론을 땡겨서 대출을 받아서 주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자 부담이 계속 늘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주식으로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만일 우리 회사 주가가 피크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주지 그 누구도 대출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주식으로 안 줍니다. 아, 네. 네, 역사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이렇게까지 인수 합병을 했을 때 주식으로 안 주고 론을 받아서 주는 적이 없을 정도로 금리가 오르는데 오르게 네. 예측이 되는데도 지금 한 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 인수 합병의 6% 정도가 보통은 한 몇 %? 정도? 일반적으로는 20-30%가 넘어가요. 그래요? 20%대. 근데 그때 상황마다 달라요. 사실 지수 상황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주가가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으로 주겠죠. 근데 지금 어떤 기업들도 이제 주식으로 주지 않고 론을 받아서 주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주식으로 안 주기 때문에 각 CEO들이 우리 회사 주가 수준은 지금 높은 수준이 아니다. 물론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작년부터도 좀 그랬던 추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CEO들은 절대로 자기네 회사가 주가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번에 사실 테슬라만 보더라도 주식을 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대출이죠. 네. 주식을 안 주잖아요. 만약 주가 수준이 테슬라가 엄청나게 높았다, 2천 막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주식을 주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 누구도 금리 인상인데도 불구하고 야. 지금 주식을 안 주고 론을 받아서 준다는 거. 이런 부분이 미국 주식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CEO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 회사들의 주가 수준이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주가 수준에 비해 기업의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답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환율. 아까 우리 얘기했던 환율 부분인 것 같아요. 1,300원 너무 오바스럽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환율이 안정을 찾을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너무 여러분들께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시켜드렸던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구조도 정리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M&A 전문가도 영입하셨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기다림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저 같은 강세론자리 나와서 지금 간다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긴 해요. 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 시기인데 그렇다 해도 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희망을 드리고 대신에 이 희망 고문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희망 고문은 딱 질색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은 근거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지금은 이런 근거들 때문에 지수는 지금은 힘들지만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고 네. 제가 어느 순간 비관론자로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언젠가.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강세론자가 아니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제 투자 경력 22년, 3년을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도 많았거든요. 2003년도에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사스, LG카드 대란, 이라크전. 근데 그 이후에 4, 5, 6, 7 우리나라 지수 3배 날아갔거든요. 물론 지금부터 3배 날아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때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너무 비관론보다는 그래도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제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굉장히 용기의 말씀, 희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네. 너무 근거들이 탄탄해서 앞으로 물론 이제 경제가 또 복잡게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결국은 우상향할 거라 알지만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존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